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환 교수입니다. 모처럼 이 큰 왕건이가 보이네요. 개정 법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서 보면 여타 법률의 법률 이름이 변경되면서 관련 법규에서 개정법이라고 뜨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없었지만 최근 10년 동안 개정된 공법 중에서 가장 빅 이슈가 될 만한 개정이 요번에 떴습니다. 2년 전에 입법 예고를 위한 의견 청지가 나왔는데 대부분 1년 내 뭔가 있는데 이게 거의 2년 차, 3년 차로 넘어가면서 안 되는가 했더니 이번 2월 달에 떴더라고요. 자, 먼저 개정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국회법률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분별계획의 생활권을 계획을 제도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 활용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복합 공간 이용에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체 복합구역을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적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편 이러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용도 복합구역의 지정 및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간 재구도화 계획을 도입하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 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이게 이제 개정 내용의 요지입니다. 딱 읽고 나서 느끼는 거, 이런 젠장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오는데, 일단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국회법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관할구역에를 관할구역 및 생활권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상호 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4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5유를 삭제하며 같은 조 5의 2의 4, 6까지 신설한다 해서 17호 중 도모를 도모 혁신적인 복합적인 토지 활용에 촉진으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목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공간구조화 계획이란 5의 4, 공간구조화 계획이란 토지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한 용도구역의 효율적 유지,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개발을 목적으로 혁신구역에서 토지에 관한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사항을 따로 정하여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복합용도계획이란 혁신계획과 달리 복합용도계획이란 주거산업, 산업, 교통문화, 의료 등의 다양한 도시기능의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구성비율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일단 제가 이 얘기 하겠습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법, 공중에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공법에 대한 마인드 좀 읽히세요. 이번에 이거 개정법이라고 해서 읽어주는 거 보니까 그냥 법문 읽어줘.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분들이 시험 보기 위한 공법을 한다 하더라도 공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 그냥 얘기하면 이 개념이 무슨 인지 하나도 몰라요. 토지의 현상학적 접근이 되지 않는다면 어렵죠. 이 제도가 왜 생겼는가? 지금 우리 이 얘기 일단 밑에 보면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을 이거는 도시기본 얘기니까 일단 빼고, 그리고 일단 요 기본계획 얘기는 나중에 빼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보게 되면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일단 포인트는 이걸로 둘게요. 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에 대한 얘기도 이번에 개정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생활권 계획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분들 아닌 분들을 위해서도 이거는 별도 설명 드리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입지구조의 최소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게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가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3개가 등장했죠.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은 도시라는 특광시군이 있다면 이들이 그 도시 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 시설에 대한 얘기를 설치 정비 계량을 하고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얘기 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는 입지 규제 최소 계획이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 고향 대전을 얘기한다면 대전역전 앞에 보면 옛날 여기 대전역이고 이제 지하로 해서 터널을 뚫었고 여기 대전역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입지지만 이 당시 여기 개발된 모습은 194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개발된 모습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런 데는 정비사업을 하면 좋은데 정비사업을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여기 일부 상권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런 세입자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못해요. 이런 거를 뉴타운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지정해서 밀어붙였던 게 MB 때예요. 그리고 MB 때 이런 걸 몇 번 해봤더니 옥상에서 세입자들이 극렬한 저항하다가 불 붙으면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이후로 사업을 못하니까 그지 같은 집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토지에 대해서 행위전하는 것은 토지에 대해 건물을 지으려고 보면 건물에 대한 용도, 건축물 용도, 규모, 형태에 대한 얘기인데 이 규모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말해요. 형태가 실질적으로 높이에 대한 통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데 입지가 좋은데 이런 데 보니까 필지가 3, 40평으로 잘려져 있고 이런 데 어때요? 현재 건축물에 대한 용도 규모 형태를 정해버리면 50년, 60년, 70년 된 건물을 부시는 순간 일제 때 지었던 50평짜리 15층 건물이 있고 막 그래요.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부시면 여기는 건물이 반토막 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것은 둬서 나름대로 규제를 최소화했고 이렇게 최소화된 지역에서 여기서 건물을 짓는다면 기존 건물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기득권을 유지해주면서 건물을 짓게 해요. 그럼 입지 규제 최소 계획을 입안해서 그거 맞춰서 개발을 시켜줬죠. 그러니까 이런 데 짓게 되면 새로 진 건물인데 상업적 이 정도 건물 졌는데 건폐율이 어떻게 해요? 90%예요. 용적률이 어떻게 해요? 600%예요. 왜 이렇게 크지? 이 생각 들어요. 땅이 작으니까 건물은 안 큰데 땅이 워낙 작은데 큰 건물 진 거죠. 근데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이런 게 입지 규제,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규제를 최소한 되었어요. 근데 이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현실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이건 뭐예요? 언발의 오줌 누기식에 대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발의 규제랑 개발의 욕구랑 굉장히 실현력이 어떻게 해요? 안 맞을 때 어느 정도 풀어줘서 이 정도 하게 됐어도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를 갖고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제 저쪽에 식구들이랑 식사하면서 딱 잡았어요. 뭐냐면 우리 집 와이프가 애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 집 애가 할 수 있는 능력치는 차이가 많이 나요. 어머님들 이거 이해 잘 될 거예요. 우리 아들은 무조건 1등 해야 돼. 이런 거랑 반해서 꼴찌는 면하지만 한 40등 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모자 간의 관계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한 달에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통지표가 올 때마다 싸워야 되고 이해되시죠? 예. 보통 남편이 많이 벌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월급날 싸우는데 여기는 시험 끝난 날 싸워요. 이제 몇 등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얘가 죽으라고 해서 반에서 50등 하는 애가 30등 해오면 반에서 1등 하는 엄마는 잘했다고 할까요? 넌 왜 이 모양이니? 이런 소리 할까요? 이해되죠? 마치 주변에서 봤어요. 엄마는 이대 나오고 아빠는 서울대 나왔는데 애는 평범해요. 이 갭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지만 올라가지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어떤 이런 갭 차이가 있고
개발의 욕구가 개인적인 욕구가 아니라 도시의 욕구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거는 이 정도 원발의 오줌 누기인 입지의제 최소규격 정도로는 도시의 개발 욕구의 수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서 이런 데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만들었는데 얘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말고 도시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를 시켜야 된다. 그럼 재구조화 계획이란 걸 별도로 한 거예요.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인 기초자 위반 결정 갖고는 안 되니까 공간 구조가 재구조화 돼야 된다. 이해되세요? 이런 거죠? 아들내미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에 학교 갔다 와서 그냥 오후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스파르타식 학원에 넣어버린다. 그럼 얘는 얘 삶은 재구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구조화,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의 재구조다. 얘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모든 걸 다 통제시키는 절대적 시스템에 막힌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점핑돼서 올라가겠죠. 설명 좀 비슷해요. 조금 이해되세요? 이거보다 더 센 거 있는데 그거는 너무 설명이 이해는 팍팍하지만 너무 극단의 자극적인 수업이 될 수 있어서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거기까지 갈지도 몰라요, 설명이. 근데 그 설명을 하는 순간 내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저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바꾸게 될 때 도시혁신구역이 나오고 복합용도구역 나오고 도시공계획시설 나와서 저런 문제점에 대한 도시를 바꿔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빅메이저 3D 이거 개정되는 공법 내용 쭉 하는 거 봤거든요. 이분들 이 개념 몰라요. 부동산을 모르니까 엄한 소리만 해요. 그냥 쭉 읽어주면서 딱딱 짜증긴 했어요. 여기 통으로 나온 걸 요게 올려 이렇게 해서 짜증게 해서 읽어주는데 그냥 또 들어요. 그러면 밑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써있는데 나 그분한테 물어보지 지금 이 얘기 듣고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가 되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일단 하나씩 볼게요. 지금 우리 보면 여기 나오게 되는 얘기에 보면 천천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얘기, 도시혁신계획.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면 혁신계획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간 재구조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서 도시혁신구역이 나온다면 여기 나오는 건 무슨 계획이냐? 여기 보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에 용도, 건폐율, 용도를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게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럼 머릿속으로 기억해야죠. 그러면 이건 딱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 나오잖아요. 지금 대전역전 앞에 그런 얘기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런 데서 용도, 건폐율, 용도를 높이 등을 완화한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건축기준, 용도규모, 형태 이거 완화한다는 얘기예요. 형태가 높이고 규모가 건폐율, 용적률이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완화해서 그 계획적 관리를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럼 그중에 그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그런 거라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칠판에 저 위에 써 있죠? 그게 세 가지잖아요. 혁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복합. 그 다음 뭐예요? 입체.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혁신이라는 얘기부터 해볼게요. 혁신이라는 얘기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 개발과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지구 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 정비사, 개발사 말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세 가지로 별도로 재구조화 계획, 도시관리계획 말고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도시혁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혁신에 대한 얘기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이게 그냥 두리뭉실하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거 말고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자 볼게요. 그러면 혁신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했는데 그 뒤로 다시 복합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복합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복합 용도는 주거, 산업, 산업, 교통, 문화, 의료, 보건 다양한 도시 기능의 융복합적인 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복합 용도구에서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 비율, 구성 비율 나오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뭔가 글씨는 다른데 뜻을 이해 못하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흰말 엉덩이, 백마 궁뎅이. 근데 섞어놨어요. 흰말 궁뎅이, 백마 엉덩이. 네 개가 나오는데 계속 비슷한 얘기지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또 하고 또 얘기하면 아는 줄 알고 가요.
그리고 시험 볼 때 그냥 대충 하나 찍고 아우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것도 참 순종적이에요. 저 새끼가 못 가르쳐서 이 소리는 안 해요. 이거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얘기가 뭐냐면 혁신이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혁신. 그러면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딱 이해를 먼저 시켜줄게요.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있는 공인중개사 재수업소 공법이 제일 쉬웠어요. 보세요. 거기 이제 나중에 용도 지역주거 구역 나올 때 요거 나올 때 다시 설명 자세히 할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 투자 중개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그럼 혁신이라는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도시 혁신 구역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가 혁신이라는 얘기를 언제 씁니까? 생산 라인에서 써요. 뭔가 공급을 시킬 때 공급의 혁신,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혁신은 뭐예요? 여러 가지 공정 기술을 바꿔서 혁신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개 나오는 게 100개 나온다. 이런 게 혁신이에요. 열심히 해서 10개가 15개 나왔다. 이건 뭐예요? 성실이죠. 혁신은 뭐예요? 똑같은 그런 공정 구조에서 이걸 바꾸니까 10개짜리가 100개 나오더라. 이게 혁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제조 공정 가보면 어때요? 생산성 혁신으로 뭐 국가 수출 얼마 다른 이런 얘기 써 있잖아요. 옛날 박정희 때 혁신이라는 표현 많이 썼잖아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이거죠. 드라이브로 돌려요. 그래서 오래 한 사람은 신의 손이 있어요. 진짜 눈 감고 촉촉촉 돌리면 돌아가요. 그 사람 그만두면 거기는 생산이 멈춰요. 근데 어떻게 해요? 딱 기계 설비가 돼서 딱 되면 드륵 돌면 그냥 쫙 돌아가요. 이런 게 혁신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도시 혁신 구역은 이겁니다. 수요 욕구가 높은 데서 이해되세요? 수요 욕구가 이렇게 높은 데서 웬만큼에서는 안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욕구를 채울 수 있게 혁신적인 공급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게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건폐율 용적률, 형태의 높이를 완화시키는 게 도시 혁신구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도시 혁신구역은 그 지역의 공간이 완전히 재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겁니다. 이 지역에 집들만 많아요. 낮은 주택이 많은데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지만 어느 정도 업무 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게 공간 재구조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GTX 들어왔다. 주변 싹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무슨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도는 안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공간 재구조를 해서 도시 혁신을 해서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와 공급 물량을 넓히기 위해서 두는 게 뭐다? 도시 혁신구역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양적인 팽창감을 도모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제. 도시 혁신구역. 자, 이제 다 지우고 읽어볼까요? 자, 이제는 보일 겁니다. 자, 보세요. 도시 공간 재구조와 대상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그 밖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교육을 완화하는데, 이거 혹시 강화하면 틀립니다. 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간 제도가 좀 더 완화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런 용도 구역을 효율적 체계적 관리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그 중에 도시 혁신구역이란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공간, 도시 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토지의 혁신구역에서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따로 정하거나 공간 구조 계획으로 정하는 도시관리를 말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있는 건축허가 기준은 용도 규모 형태에서 니들 빠져. 얘네는 달라. 이게 혁신구역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쩌지 차등을 두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똑같은 배급량이 있지만 특수한 훈련을 받고 특수한 전투에 임해야 되는 군인들은 훈련할 때 배급되는 보급량이나 무기의 순위 달라요. 이해되죠? 야, 씨, 쟤들은 고기 준데 우리는 왜 밥 줘? 니네는 후방에서 타자 치잖아. 쟤네는 전방 가서 어떻게 해요? 수류탄 까고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그런 데가 공급 물량 넓혀주는 게 혁신이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세요? 실질적인 건축허가 기준이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잖아요. 그럼 그 용도 규모가 건폐율 용적률이고 형태가 높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공간 재구도의 혁신에서는 어떻게 해요? 용도 지역에 대한 행위자를 일단 배척시키고 이쪽은 동간 재구도와 혁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다시요.
도시는 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 지정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GTX가 들어온 데를 다 상업지역으로 바꾸려면 기본계획이 또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서 들어오려고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GTX가 들어온 주변이 개발 욕구는 강한데 기본계획부터 바꾸니 10년 이상 걸려요. 그럼 이런 데로 어떻게 해요? 공간 재구조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혁신구역 딱 하면 여기는 GTX역 들어오면 준주거지역이라 상업지역은 안 바꾸도 상업지역에 준하는 볼륨감이 있는 어떻게 해요? 그런 개발의 모습이 계획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뭐예요? 도시 혁신구역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혁신은 공급 물량에 추정됐다. 건축물 용도 규모 형태를 어때요? 별도로 공급에 맞게 필요한 욕구대로 바꾼다. 혁신구역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그럼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은 아니까 이제 그럼 여기 나오는 복합 용도구역은 아시겠죠? 복합 용도구역은 뭐예요? 보면 읽어보면 복합 용도구역이란 주거, 산업, 교통, 문화, 의료 등의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 용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구역별 구성비율별, 건축물의 용도구역별 구성비율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해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동안 제가 예전에 스터디반에서도 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용도 지역이 평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건물을 높게 짓고 여기 용도 지역이 있어도 용도 지역을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IT 밸리로 공업 지역에 들어가는 걸 짓게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상업 지역에 짓게 하는 걸 하고 여기는 주거 지역에 짓는 걸 하고 여기는 문화시설, 도시시설처럼 문화공간이 들어서게 한다. 그럼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 GTX가 딱 들어서면 GTX 들어선 데다가 이런 거에서 한 50층, 60층 져버리면 하나의 도시가 건물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승강기 타고 출근했다가 승강기 타고 퇴근한다. 이게 복합 용도구역이다. 용도 지역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문제가 하나의 건물에 다 들어가 있다. 그게 복합 용도구역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수요량이 필요한 데다가 양적 물량을 많이 공급한다. 이게 뭐예요? 도시혁신이에요. 혁신. 혁신이 뭐예요? 제품 만들 때 혁신. 그럼 뭐예요? 생산 기술의 혁신 라인, 가동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급이 막 느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복합 용도구역은 뭐예요? 하나의 건물에 막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거. 이해되시죠? 잘 읽으면서 이제 보이죠? 복합 용도구역이란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이런 거예요. 학교도 이제 애들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층 건물에다가 지었는데 학교가 4층, 5층에 있다. 애들이 학교 갈 때 승강기 타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복합 용도구역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으면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 목적으로 복합 용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 비율, 건축물의 구성 비율, 야 도시기술은 얼마 몇 층 짓고 주거는 몇 층 짓고 IT빌 몇 층 짓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걸 짓기에 건폐율 용적을 높이 완화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참 쉽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걸 쭉 읽어주고 아시겠죠? 밑에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난 내가 듣다가 헷갈려요. 아니 그렇게 공부하는 건데 어떻게 수강생이 이해하는지 나 그것도 대단해요. 이 영상 보시고 혹시 이게 좋다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나오는 중개사 시험대비 공법이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다 이해시키지 하나도 외우기 안 합니다. 다만 거기 이제 입지규제 최소교육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건 이제 없어져요. 그거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입지규제 최소교육이 있었지만 2월 달에 개정 법률이 공고돼서 개정된 내용을 제가 여기서 지금 다시 통합했고 세부적인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해서 변경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입안하고 일대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얘기에 뭐 계획은 뭐가 들어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저쪽 그 공인중개사 공법 강의하는 데서 재수없다는 게 공법이 제일 쉬워서 하면 재수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뜻은 내가 올해 합격해서 내년에 재수하는다. 그 재수없어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그거 보시는 분들은 중개사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 그쪽 강의할 때 여기 나오게 되는 계획들을 잘 보면 이제 이렇게 딱 이해를 하면 이제 그쪽에 나오는 계획이 같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 하더라도 얘랑 성향이 다르니까 계획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게 읽어져요. 안 그러면 때려박아 외워야 되는데 이룰 수 없는 꿈들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이카루스의 태양을 보고 날라고 그러죠. 날개가 불타올라 떨어지잖아요. 안 되는 거 하지 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햇빛 쬐면서 살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 요거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뭐냐? 요것도 얘기를 하겠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 쪽에서 보시는 분들에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입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입체. 감 잡으셨죠?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거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인 고속버스 터미널에 위에 보면 뭐예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이런 판매시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재 IC가 있다면 지도상에 양재 IC가 있다면 이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여기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이것도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죠.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 서초 IC가 있고 여기 보면 양재 IC가 있죠. 여기 지금 항공 지도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차들이 도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도로 외에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데가 양재 IC가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된다면 요 밑으로 해서 지하를 파서 터미널을 넣어요. 요 위에다가 다시 건물을 높게 져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넣어요. 그러면 이런 데 외지에서 고속버스 타고 서울 오는 사람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안 가고 양재 IC에서 딱 버스가 서서 지하에 내려요. 이해되죠? 그럼 내리고 나면 여기가 GTX 환승역이 있어서 GTX 사요. 그 위에 보니까 올라가니까 요 위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환승센터에 맞는 복합시설들이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쇼핑도 하고 비즈니스 관계 미팅도 하고 이런 게 지금 도시계획시설 복합이라는 개념의 구역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맞추어서 이 개념이 공간을 재구조화시킨다는 개념으로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해 딱 되시죠? 이 개념을 놓고 나중에 그 뒤에 살을 붙여가면 어때요? 이해가 편해요. 중개사 공부하는 분들도 문제 맞출 수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투자 가이드라인을 딱 잡아요. 근데 그냥 읽고 끄덕끄덕 알지? 끄덕끄덕 돌아서면서 모르지? 끄덕끄덕 틀렸지? 끄덕끄덕 재수해야 되지? 끄덕끄덕 거기로 갈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확한 내용을 이해가 될 겁니다. 좀 안쓰러워서 그래요. 요번에 이거 저는 이제 중개사 수험시장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실무적으로 강의한 사람인데 최근에 있던 중개사 공법 강의 막 합격한 사람 와서 보면 공법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쭉 설명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면서 왜 선생님 공법 안 하세요? 이런 욕구 때문에 제가 공법을 조금 사이드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개정법률 이거 나오는 거 막 나온 거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라 선생님들이. 답답해서 제가 그 개념을 이렇게 영상으로 띄워 올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